사실은 원래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할 때 질문을 다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질문을 미리 받았습니다. 질문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너무 전문적인 질문들이 와 있어서 이건 무슨 학회 수준보다 높겠다 해서 오늘 아침 화들짝 놀라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나는 갑상선 암인데 몇 단계고 몇 기냐, 왜 말을 안 해주냐, 공격적인 암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절실한 질문인데요. 이건 뭐 잘 아는 병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기,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기란 말은 그 어떤 기관의 경계를 넘어섰단 말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징적으로 주변에 임파선으로 전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4기란 말은 원격 전이가 발생한 걸 4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술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커지겠죠. 이제 우리 갑상선암에서 생각하면 이런 게 1기예요. 사이즈도 작고 갑상선 내부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다발성이지도 않고 한 게 1기고요. 사이즈가 조금 커도 피막 침범이 없으면 우리가 2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는 작아도 피막 근처에서 발생해서 운 나쁘게 피막 침범이 있다. 이런 3기고요. 그러니까 종양 병기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 기관을 침범했다. 이건 4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임파선 전이가 흔히 있는 유도암이 많기 때문에 이제 측경부로 전이가 날아간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병기를 판단하죠. 요새는 이제 이렇게 병기 시스템 자체가 조금 변했는데요. 아까 이용상 교수가 강의할 때 55세를 경계로 젊은 사람들은 예후가 좋기 때문에 2기 이상이 없다. 적절한 강의였고요. 많이 바뀌었는데 1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2cm보다 작을 때 그리고 4cm보다 작으면서 이제 이렇게 피막 침범이 없을 때 2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기는 이제 4cm를 넘어갔거나 피막 침범이 있거나 그리고 4기가 되면 4기는 이렇게 주변 구조로 다 침범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요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이 TNM 병기라고 하는 걸 우리 갑상선 쪽에서는 잘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선생님은 뭐 환자분은 몇 기입니다라고 말해주는 의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기, 2기, 3기, 4기라고 하는 게 별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옛날엔 그래서 고위험군, 중간위험군, 저위험군 이런 식의 분류를 많이 해왔는데요. 그게 이제 굉장히 세분화되고 이제는 종양 지표까지 포함해서 병기를 시스템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은 전형적으로 전절제가 필요하고요. 저위험군은 굳이 이게 다발성이고 뭐 양측에 다 생긴 게 아니면 전절제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반절제만 했다. 그러면 나는 저위험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위험군은 그야말로 애매한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데 그래서 이 중간위험군은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수술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술 관련 질문들은 이런 게 있었어요. 수술이 3개월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 외래가 악명 높았는데 요새 제가 심한 환자들을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치성암 환자나 재발 환자들로 제한해서 초진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는 악명을 높았던 게 초진 6개월 기다렸는데 3개월 이후에 수술해준다 한다. 저 죽을똥살똥 수술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3개월 내에는 꼭 수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적어도 이 암은 조금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어떤 기간이라고 하는 건 그 당일날 수술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3개월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6개월이 넘어가고 뭐 10개월이 넘어가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술할 때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위험하지 않냐? 사실 70세 가지고 많은 나이라 그러면 요새 몰매 맞습니다. 그래서 뭐 80세가 넘어도 수술해야 되는 분은 수술합니다. 그리고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사실은 없고요. 수술 전까지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전이. 이게 좀 크리티컬한 질문인데요. 이제 이거는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폐전이가 있을 때 그 흉곽경 같은 거로 들어가서 제일 문제되고 제일 크고 이렇게 분화도가 나쁜 놈만 이렇게 딱 띄면 안 되냐. 왜냐하면 전이가 날아가도 전이가 다 동일하진 않거든요. 어떤 거는 방사성 동위원 소출에 그래도 반응하는 놈이 있고 분화도가 그 중에 좀 나빠져서 반응을 잘 안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띄어서 하면 안 되죠.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학회에서나 나올 법한 질문인데 저 사실은 그런 수술을 해봤습니다. 이런 환자인데요. 이 환자에 있는 이런 부분이 다 전이거든요. 폐전인데 이게 다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이건 간 전이가 있는 거고 PET 스캔에 반응한다 이러면 그 분화도가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PET 스캔에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 그 많은 폐전이 중에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몇 개를 좀 띄워주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이 환자에 대해서. 근데 그걸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흉곽경처럼 구멍만 뚫고 들어가서는 발견이 안 되고요.
이건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수술이었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를 미리 주사를 맞고 들어가서 이 디텍터가 있어요. 특별한 그 부분에 방사능이 확 몰려 있으면 그 부분이 암이 있는 병소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서 띄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 이분이 만약에 예후가 좋았으면 제가 이걸 좀 동네방네 떠들었을 텐데 예후가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굉장히 크게 했는데 이건 폐만 띄는 거고요. 간도 절제했고 뭐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수술했고 제가 했던 수술 중에 제일 긴 수술입니다. 17시간 수술했는데 이분이 5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더 이제 발표는 안 했던 케이스고요. 할 수는 있으나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수술을 할 수 있다와 이 수술이 의미가 있다는 굉장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는 좀 이렇게 인커리지 하지 않고요. 자, 제가 만날 어디 가서 강의하던 뭐 호미로 막을 건 호미로 막자, 뭐 초전 박살하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초전 박살이라는 개념은 불응성, 전이성 하면 적용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인데 좀 다른 뜻이 있었어요. 불응성 환자에서 타기관 전이가 없이 림프절 재발만 있다. 나중에 수술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실 그 불응성, 전이성 암에 대해서는 뛸 수 있으면 빨리 뛰는 게 좋습니다. 그 포커스가 국한돼 있다면 그건 이제 발견되는 족족 빨리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추가 치료인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같은 효과적인 치료가 잘 안 듣기 때문에 절제가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아갔다 이게 다 전이 부분이다 이러면 수술은 못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띱니다. 그래야 이제 부담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어떤 포커스건 암세포를 계속 생산해내는 공장인데 그 공장을 빨리 파괴시켜줘야 적군이 좀 적을 거 아니에요. 파괴시킬 적군이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그 불응성 갑상선암 관련한 질문인데 진짜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거는 자, 불응성 갑상선암은 처음에는 예후가 참 좋은 분화갑상선암이다가 얘가 점점 성질이 나빠지는 놈으로 바뀌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 미분화암입니다. 미분화암까지 가는 중간 과정에 있는 게 요오드 불응성 혹은 난치성 저분화암 이렇게 불리는 암군이에요. 그래서 이 군에서는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데요. 대부분 전체 갑상선암의 한 10 내지 15%를 차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 치료는 언제 하느냐 이런 환자들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 2015년에는 이렇게 했어요. ATA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미국 그 갑상선암계 가이드라인인데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죠. 치료가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전이가 되어 있는 그리고 그게 빨리빨리 자라고 있는 그러면서 증상을 유발하는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적용해라, 도입해라. 그런데 그 사전에 철저히 이 내용에 대해서 환자에게 충분히 다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치료는 쉬운 치료가 아니라는 뜻이죠. 간단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계속 자라는 암, 그 다음에 증상이 있는 암, 그리고 목숨이 위험할 것 같은 거죠. 이럴 때는 안 된다. 꼭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자, 그래서 보통은 반응하지 않는 암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더블링 타임. 이제 가장 큰 종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2배가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더블링 타임이 4년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좀 천천히 자라는 암이다 표현해요. 2년 미만이면 굉장히 빨리 자라는 암이다. 그래서 그 보통 기준이 4년 미만을 잡는 데도 있고 2년 미만을 잡는 데도 있는데요. 저는 조금 천천히 자란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에 반응한 종류들은 이렇게 해서 거의 나중에는 뭐 찌끄러기가 좀 있더라도 그 더 자라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프로그레스하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반응이 없더라도 반응을 안 한 불응성 암일지라도 이게 아주 빨리 변하고 있지 않다면 괜찮은데 이런 그래프를 보이는 것들은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근데 언제 빨리 발견할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넉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 검사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나는 치료도 안 하면서 계속 검사만 하자는 이유가 있어요. 이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쉬운 치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쉽지 않은 치료를 선택하려면 우리가 잃을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잃을 것들이 많은 그 상태에서 이 포인트를 찾아야만 우리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좋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전신적인 치료라고 표현한 치료들인데 이 전신적인 치료들은 과거에는 그냥 항암 치료를 도입해서 썼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는 거의 효과가 없고 지금도 없고 그때도 없었고요. 계속 환자만 고생하고
결국 효과는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이제는 이런 시대입니다. 암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렇게 패스웨이를 조사를 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이 축적됐습니다. 그 포인트를 찾아서 그걸 블러킹하는 약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드러거블 타겟, 약을 만들 수 있는 타겟이다. 그래서 이 타겟들을 겨냥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약들이 개발됐고 임상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희망적인 게 이렇게 그 면역 치료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들을 활용하는 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이 있었어요. 나중에 커지고 나서 하는 것보다 작을 때 치료하는 게 부담이 더 덜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아까 그 재밌는 그래프 하나 보이더라고요. 골다공증 치료를 하다가 잘하다 딱 끊으면 확 무너진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료도. 그래서 치료를 할 때까지는 계속 죽이고 억압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평생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멈춰야 될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가 되면 막을 수 있느냐. 그리고 너무 초반에 했을 때 우리가 코스트 이펙티브하다고 표현하는데 내 몸이 손상되는 그 비율과 치료 효과를 얻는 비율을 따지면 과연 선택을 할 수 있을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성이 없느냐, 평생 복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있습니다. 내성 생깁니다. 그리고 평생 복용할 수 없어서 첫 번째 시작하면 2달 혹은 3달 만에 평가합니다. 이 약이 효과적이냐, 부작용은 너무 많아서 이 약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성이 발생하는 건데요. 어느 순간 내성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그 분화갑상선암에서 치료하던 약이 딱 2가지밖에 없을 때 소라페닙이라는 약, 그게 넥사바를 쓰다가 내성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렌비마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는 또 내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거고 이걸로 논문을 썼는데 자 그럼 소라페닙 썼다가 내성 생겼어? 그 렌비마 썼다가 내성 생겼어? 그럼 소라페닙 다시 써볼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한 기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성 오기 전에 바꿔보자. 빨리빨리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소라페닙, 렌바티닙, 얼터너티브 트리트, 솔라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논문을 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고 지금 많은 기관에서 이 정책을 받아들여서 이런 치료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스위칭 트리트먼트, 사이클링 트리트먼트 이런 뭐 별명들을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에는 솔라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동물 실험에서도 봤었고요. 자, 꽤 임팩트가 높은 저널에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렌비마 넥사바 말고 다른 치료는 없느냐?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인데 제가 제일 놀랐어요. 암종 불문, 암 타입 불문 치료제는 없느냐? 이거 완전 전문가예요.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프리시전 메디신, 뭐 정밀의학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키 포인트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퍼스널한 그 커스터마이즈드 뭐 이런 그 개별 맞춤형 치료라는 개념에서 더 발전한 개념이고요.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다 보고 포함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어떤 트라이얼이 있냐면 암 한 가지에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뭐 이렇게 쭉 써봐서 어떤 약이 더 효과적인지를 골라내는 이런 트라이얼이 이건 이제 엄브렐라 트라이얼 이렇게 우산 펼치듯이 펼쳐져 나가는 엄브렐라 트라이얼이고 하나는 바스켓인데 암종에 상관없이 약들을 써보는 거예요. 한 가지 약을 써서 어떤 약이 효과적인지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이 어떤 암이 효과적인지를 가려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브렐라 트라이얼보다는 바스켓 트라이얼이 훨씬 더 우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아는 정도니까 이 질문자는 완전히 전문가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재 갑상선암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이렇게 정리되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여기 보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암이면 어떤 암이든 그게 갑상선암 중에 뭐 미분암이든 저분암이든 어떤 암이든 쓸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런 약을 쓸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땐 이런 약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분화갑상선암 중에 유두상 갑상선암에서는 BRAF라고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제일 유명하고 흔한 돌연변인데 이게 있다면 새로 개발된 이런 약의 컨비네이션이 효과를 보여서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이런 정도로 효과를 못 본 사람도 있고 별반 효과가 없는 사람 말고는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논문이고요. 이건 뭐 심지어는 이렇게 심한 사람들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까지 줄여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수술도 가능했다. 이런 논문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NTRK 퓨전이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약들
라로트렉티닙이라고 하는 뭐 새로운 약들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약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새로운 건 아닙니다. 한 70년 넘은 히스토리가 있는 건데 분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라는 그 강력한 치료가 잘 안 듣는 거니까 분화도를 개선시켜 주자. 이런 그 치료법이 있는 거예요. 약물을 써도 되고 뭐 이런 건데 그 약물들이 대부분 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잘 못 썼는데요. 새로운 트라이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H닭 이니비터라고 하는 건 독성이 훨씬 덜하면서 과거와 같은 효과를 얻고요. 또 하나는 이런 셀루메티닙이라는 약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의 효과를 확 높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케이스를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연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검게 나타나는 건 저기에 가서 에너지가 모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모여서 파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을 받을지는 몰랐어요. NGS를 나는 하고 싶은데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NGS는 사실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는 좀 했는데 2004년에 나온 개념이죠. 굉장히 20년 정도 된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원활하게 사용하지 않고 좀 낯선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대표적인 유전자 돌연변이는 암이 이렇게 뭐 분화도가 나빠지면서 미분화암까지 갈 때까지 이렇게 이런 변이들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근데 이런 식의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포인트 하나가 다 발현되는 정도를 본 실험이니까 이 실험을 몇 개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깝깝한 이야기인 거죠. 돈도 많이 들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은 유전자만으로 설명을 못 합니다. 유전자가 RNA로 전사돼 가지고 얘가 단백질이 만들어져야만 하고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 단백질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단백질이 만들어진 게 우리 몸에서 어떠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작용을 하는 놈도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이런 걸 조그마한 유전자 하나 갖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